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제44회 공략수 심포지움 전체 사회를 맡게 된 통일인문학연구단의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하는 이번 2년차의 두 번째 발표입니다. 오늘 심포지움은요, 저희 연구단의 생활 컨텐츠 팀 주관으로 해서요, 약 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희 연구단의 김성민 단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단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통일인문학연구단 제44회 심포지움을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민철 교수가 말씀한 대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 2년차의 한 연구 수행 중의 하나로 발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북 관계, 특별히 또 남북의 문화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대체로 거시적 차원,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다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미시적 분석, 비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4회 대회에 앞서서 이미 4월 23일 날 우리 통일인문학연구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정서문예팀 중심으로 분단체제와 일상 간의 어긋남과 접촉 예측이라고 하는 주제로 남북의 생활문화 속의 일상을 그리고 탈북 여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남북 젠더의식을 비교한 것, 그다음에 북한의 소설 벗을 통해서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비교해보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44회 우리 통일인문학연구단 국내 심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농민과 의생활문화로 보는 남북의 생활세계 비교 내지는 향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연구단의 정진아 생활문화팀장님 오늘 심포를 꾸리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도지인 교수님, 전상성 교수님, 북한 사회주의와 조선 여성의 이혼 그리고 북한의 민족문화 정책과 의생활, 조선 옷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토론에 기꺼이 응해 주신 김영미 선생님, 또 김성경 선생님, 또 이지순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번 연구단의 토론자로서의 그 결합을 넘어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단이 수행하고자 하고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갈 남북의 미시적 차원에 있어서의 가치와 정서와 생활문화 연구에 여러모로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건국대학교의 16개의 연구소가 결합을 해서 통일의 길찾기, 지리생태, 생활문화적 모색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6개의 분과를 꾸려서 잘 심포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교내적으로는 저희 통일인문학연구단을 포함한 인문사회, 이공, 뷰티까지도 다 아우르는 학제간 융합의 연구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한국 대학에서도 16개 연구소가 모여서 통일문화를 논의하는 자리는 거의 쉽지 않거나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통일인문학연구단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 적실성 그리고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차 출국을 했습니다. 정치적 차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 통일인문화연구단을 비롯한 연구 기관 또 연구소들이 하고 있는 남북 연구에 대해서 혹자들은 가끔 농담 삼아 요즘 추세로라면 그런 연구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는 13년 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민지를 경유하고 또 분단 벌써 70년을 넘게 분단된 갈라진 이 땅에 살면서 남북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학자들의 사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44회 통일인문화연구단 생활문화팀을 주축으로 하는 심포지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한 말씀 거듭 드리고요. 또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생활문화팀의 정진아 교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개사를 해주신 김성민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는 이제 2부로 되어 있는데요. 첫 1부에서는 발표 두 꼭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연구단 정진아 교수님께서 1960, 70년대 농민의 협업농장 실험들이라고 하는 주제에 발표를 해주기로 하셨고요. 그에 대한 토론은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이신 김명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부의 두 번째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조선 여성의 리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 연구단의 도지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에 대한 토론자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결 교수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크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시간이 1부의 첫 번째 발표가 2시 10분부터 3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총 50분의 시간입니다. 발표 30에서 35분, 그 다음에 토론 한 20분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30분 정도가 참 알맞을 것 같습니다. 발표 30분, 논평 한 15분,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플로어 토론 한두 분 정도의 발표 질문을 받아서요. 그렇게 해서 한 50분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농민의 협업농장 실험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진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따로 제가 발표자와 토론자의 소개는 생략하고요. 그 발표와 토론 하시기 전에 각 선생님들께서 각자 소개를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가 마무리하고요. 발표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아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정진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생활 콘텐츠 팀에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남북 주민의 어떤 생활 세계 속에서 어떤 식의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960, 70년대 농민의 협업농장 실험들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할 텐데요. 화면 공유한 내용을 쭉 따라가 주시면서 제가 이제 쭉쭉 건너뛰면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같이 제 문제의식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발표문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제가 이제 제 문제의식을 담았기 때문에 좀 거의 다 말씀을 드리고 본문은 조금 건너뛰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혁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내내 한국의 농업 경영은 악화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체가 누적되는 것이 가장 현상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문제였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은 중농 정책을 표방하면서 농어촌 고리체를 탕감하여 농가 수지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일회적으로 고리채를 탕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다시 고리채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체제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경제 성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농업 문제도 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와 전문가들 다수는 이때 이제 협업농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한국의 농업 현실에 대한 그간의 어떤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단지 정부의 정책 구상과 학자들의 논의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었고 그것은 정책 담당자들과 학자들의 관념적인 이론과 이상에 불과했던 협업농 구상이 농민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제화되는 과정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실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 학자들의 협업농 이론이 재정비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농장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민간 협업농장 사례를 분석한 김소남 선생님, 오늘 토론자로 와주신 김영미 선생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정부의 시범협업농장 사례를 소개한 김민석 선생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김영미 선생님하고 김소남 선생님의 연구는 민간 협업농장이 영세농 구조개혁을 위한 협업화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고 비록 실패로 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농촌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생님은 농림부의 시범협업농장은 농가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1960, 70년대 농민들은 농림부 주도의 시범협업농장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가 지원한 협업농장, 민간 협업농장 등에서 다양한 협업농장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김영미 선생님, 김소남 선생님, 김민석 선생님이 이 연구를 통해서 협업농장의 일부 사례를 발굴하셨지만 아직 협업농장 실험이 갖는 의미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60, 70년대 농민의 협업농장 실험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과 학자들이 갖게 된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살펴본 살펴보고 그 문제의식의 성장 과정에 특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농업체제에 포섭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자본주의 농업체제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맞서 생존하고 투쟁해 나가고자 했던 농민들의 실천 방식, 농학연대와 농민운동이 연결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살펴볼 게 왜 이런 농업구조 개혁론은 사실은 50년대에 등장했다기보다는 5.16 쿠데타 이후부터 이제 전면에 제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왜 농업구조 개혁론이 등장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방 후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 중 하나는 토지개혁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농업 생산력 발전과 농민들의 재생산을 가장 가로막는 거는 봉건적인 지주 소작제다. 이렇게 해서 1949년 단행된 농지개혁으로 반봉건적인 지주 소작제가 철폐되었지만 농민들에게 분배된 땅은 평균 0.75정보 우리가 보통 일정보가 3,000평인데요. 3,000평도 안 되는 땅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조봉암의 농림부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반봉건적인 지주 소작제를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영세농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과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추진을 구상을 했는데요. 일단 농민 본위의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이 협동조합에서 집약적 공동경작을 장려하고 기계화 영농도 추진하고 그리고 정부는 금융조합을 농업은행으로 개편해서 영농대출을 담당해 준다면 농업 생산력 발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주를 통한 농민 지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농민 자치로 조직되는 농업협동조합이 자칫 농촌 경제의 급격한 변혁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실제로 농업협동조합 조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농업협동조합도 조직이 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을 통제하는 기구가 됨으로써 실제로 농민들의 이 재생산 구조 해결 문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영세소농구조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점차 영세소농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농가 수지가 악화되고 재생소작지가 등장하고 전력농가와 고리채 문제 등이 이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략농가와 농어촌 고리채 문제는 5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정치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 정권은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한 거죠. 그리고 농어촌 고리채를 탕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저고가 구조였기 때문에 이 저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유지, 농산물 가격유지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유지만 한다면 농가 경제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가격 보전이나 고리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세농 구조로 그대로 둔다면 고리채의 재생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공업 생산력 발전을 굉장히 높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농업 생산력의 발전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업 구조 개선 방안이 암중 모색되는 가운데 이들의 눈에 띈 것이 전남의 백운산 농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백운산 농장은 1961년 8월에 김서정 선생님이 7가구의 농민들을 이제 산악지대로 모아서 시작한 협동농장인데요. 300 정도라고 하면 보통 90만 평이거든요. 이 산악지대 90만 평의 땅을 종합 개발해서 산기슭에서 정상까지 밭농사, 목축, 과수원, 약초를 종합 재배해온 집단 농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백운산 농장 사례는 워낙 흥미로운 사례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당시에 정부에서 이 사례에 너무 주목을 하면서 사실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필름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PPT를 만들었는데 한번 잠깐만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PPT 보이시나요? 네, 백운산 협업농장 슬라이드. 이게 이제 협업농장 전경이에요. 산악 개척농장 전경. 산에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비탈에서부터 산정선까지 쭉 이제 산악농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산악농장 전경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작업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 작업을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동 식당입니다. 공동식당이고 식사도 이제 같이 해결하고 종 땡땡땡땡 울리면 이제 다 농장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식당에서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비탈을 이렇게 경사지를 이용해가지고 뽕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무도 채소나 과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합영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도 키우고 이제 목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철책입니다. 전기철책을 이용해서 사람의 손은 덜 가도록 하고 기계화, 전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체로 농장에 수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수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전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사료 절단기가 이제 기계로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전선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요. 전선으로 500m 거리에 있는 농민들 사이에 볏짚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를 보고 굉장히 이제 고무된 거죠. 그래서 백운산 농장의 사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제 농림부 장관이 직접 보고 가서는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지원금도 주고 농장원들을 자립갱생의 모범농가다 이렇게 치하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백운산 농장의 사례가 주목되는 가운데 1962년 6월 4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농림부 관료들과 농업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구조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참석자들 다수는 영세농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방향이 협동조합 형태, 협동 경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8월 13일 다시 이제 백운산 농장을 찾은 장경순 농림부 장관과 13명의 농업구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농림부 조직이 꾸려지는데, 이 위원들이 함께 가서 백운산 농장의 사례를 꼼꼼히 점검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면 영세농들한테는 부족한 농토를 제공할 것이고, 또 국토의 70%를 점하는 산지는 개척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파, 협업농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협업농이란 다수의 농가가 작업 또는 경영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생산과 신용, 유통에서 대농 경영의 이점을, 왜냐하면 이제 영세농은 대농이나 기업농에 경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영세농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영세농들을 다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서 대농에 대응할 수 있는 협업농을 만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주요 논자로서 등장하는 주종환, 김문식의 논지를 살펴보면 주종환 선생님은 영세농의 토지를 빼앗아서 기업 대농들한테 주는 방식, 이런 것도 구상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심각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문식 선생님 역시 기업농의 방식은 영세농이 토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세농이 갈 데가 없으면 농업노동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를 굉장히 피폐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주종환 선생님하고 김문식 선생님은 조금 협업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으셨는데요. 김문식 선생님은 주로 정부에 의한 과감한 정책을 강조하신 반면, 주종환 선생님은 농민 자신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서 정부가 이제 어떤 식의 정책들을 추진해 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군사정권이 이제 농업구조 개혁의 의지를, 이런 논의가 있는 가운데서 농업구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1962년 정도부터입니다. 1962년 3월 29일 날 안정농가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안정농가 조성계획은 국가재건 최고의 사람들이 이제 지시를 해서 농림부가 이제 실천 방안을 만든 건데, 영세농가가 문제라고 하니 영세농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단보 미만의 과소농 46만 1천호를 그냥 이농시키겠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농시키겠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백운산 협동농장의 사례를 보고 농업경제학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보류가 되고, 장경순 농림부 장관이 1962년 7월 농업구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업구조 개선책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일종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농업구조정책심의회는 62년 12월 22일 날 농업구조 개선책을 작성을 하고 63년 1월에 농림부 장관에게 이를 이제 제출했는데, 가장 이들이 역점을 둔 문제는 생산구조의 개선, 특히나 영세경영을 해소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들이 장려한 방안은 협업경영, 전면적 혹은 부분적 생산조합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농림부가 시범농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963년부터 66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척농장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협업농장, 개척농장 당시에는 당시 개척농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100만 호가 넘는 5단보 이하의 영세 농민을 670만 정보의 산지로 이주시켜서 개척 사업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농업 경영의 영세성도 극복할 수 있고 산지도 개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하에 추진한 아주 야심찬 실험이었습니다. 1961년 백운산 농장을 필두로 1963년 농림부가 설치한 전국 5개 산악지역에 설치한 시범 개척농장, 그리고 6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와 충청도의 지원 속에 수립된 협업농장과 장목반, 그리고 자발적으로 설립된 전국의 민간 협업농장을 중심으로 이 협업농 실험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협업농장 사례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주로 이제 농림부가 그 김영미 선생님과 김소남 선생님이 민간 협업농장 사례를 좀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연구사적 공백으로 조금 남아있는 농림부 시범 개척농장, 그리고 충청도가 지원한 협업농장,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장목반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림부가 설치한 시범농장은 전국에 5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의 70%를 점하고 개간이 쉬운 산악지대를 개발해서 농경지로 조성한다. 그리고 이것을 조성할 때는 전면 협업농장으로 한다. 전면 협업농장 하면 딱 느낌이 안 사실 텐데요. 약간 집단농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산지를 개척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주로 산을 끼고 이렇게 협업 개척 농장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책과 이 학자들의 의견이 좀 배리가 되고, 그리고 개척한 이 농장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제적인 의식이 많이 투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단 개척 농장이 설치될 때 영세농을 이 협업농장에 설치를 해서 이들한테 농토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협업농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대 군인이랑 도시의 실업자들, 그리고 영세농 이렇게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세농이 중심이 되지 않은 개척농장은 본래 의도했던 바와 같은 농업구조의 개혁이 아니라 산지 개척이랑 도시 실업자 구제의 성격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부는 하여튼 시범 이제 개척 농장이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하고 한 명씩의 유급 지도원을 파견해서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운산 농장의 사례처럼 복합 경영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이 이제 입주한 지 한 3년, 매년 이제 종합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협법 농장의 시범 사례를 검토를 하는데요. 한 3년쯤 지나서는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런 평가를,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한 4가지 문제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통 문제인데요. 산악 지역에 있으니까 판로 개척이 굉장히 어려워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하 문제인데요. 협업농장이라고 하는 건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들의 단결력과 이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실업자, 뭐 불황아, 제대군인, 뭐 농업 활동을 하던 활동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생활하는 바람에 사실 이들 사이에서의 인허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연령, 교육 정도, 기술, 영농 능력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가치관과 과거의 생활 습관이 달라가지고 실제로 박달 농장을 제외하면 모든 농장에서 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영 문제인데요. 이제 농장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꾸려가지고 분업해서 사업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영에 약간 좀 서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이들에게 주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가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는 어떤 관제화되면서 이것이 농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정부의 조급한 개입과 지원 중단인데요. 정부는 사업 1년 만에 주관 기간을 농림부에서 이제 지자체로 이제 변경을 하고 3년 만에 협업농장을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 지원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건설되었고 정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원 중단은 협업농장을 거의 이제 파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충청도의 특성화 협업농장을 살펴볼 텐데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좀 충청도 자체에서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충청도 자체가 농업이 좀 생산 총액과 소득 구조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취업 인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은 일정부 이하의 영세농이고, 그리고 대부분 민맥을 그러니까 뭐 쌀과 이제 보리죠. 민맥을 위주로 하는 단작형 전업 농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본주의 농업 체제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농업 구조의 혁신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주로 이제 그 시장을 생각해서 채산성과 기업화에 중점을 둔 복합영농 방식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이런 목표를 설정한 후에 협업농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갑니다. 여기서 두각을 나타냈던 협동조합은 황전협업농장과 증평협업농장인데요. 황전협업농장은 동장을 했던 서동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면장을 했던 서동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제대군인 9명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이제 만든 협업농장이고요. 전면 협업농장을 건설하기 전에 수많은 수기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똘똘 뭉쳐서 협업농장을 건설한 것이고, 1968년 말 현재 12가구 80명의 농장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뭐 다강영농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주공 농사를 하지만 여기에 양잠과 축산을 좀 중점화해서 그 협업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원래 빚을 지고 있던 것들도 68년쯤 되면 다 부채를 청산하고 그 농업 생산력을 굉장히 높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평협업농장은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협업농장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건설 과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1968년에 공화당 국회의원 안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키부츠 모샤브 다 들어보셨죠? 거기를 다녀온 다음에 딱 이제 협업농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이제 희사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 그 농장원이 입주했지만 일단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또 농장원이 모집되면서 처음에는 안정화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1975년쯤이 되면 농사 경험과 의욕이 충만한 30, 40대 한 20명 중심으로 인원이 고정되면서 농장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주로 이제 집중한 것은 양계인데요. 일본의 야마기시 농법과 야마기시와의 어떤 이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협업농장 운영의 노하우를 수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농장이 두각을 나타내지만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을 넘어서면서 충북의 이제 협업농장 역시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너무나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협업농장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육성 사업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협업농장 실험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일단 농장 조성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지원한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협업농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농민들이 협업농장을 만들면 그것을 충청북도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의 협업농장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농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강영농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론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복합영농으로 발상을 이제 전환한 점, 그리고 정부의 의존성에서 벗어난 점, 그리고 스스로 이제 협업농장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업농장을 운영해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그 운영 원리를 체득해 간 점들이 농림부의 시범 개척 농장보다 좀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농업협동조합 산하의 장목반을 살펴볼 텐데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966년에 이제 강원도 지부에서 이제 협업농장 실험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실험을 하기에 좀 적합한 구조죠. 이미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조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협업 경영을 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협업 모델, 이동조합의 협업 모델인 장목반을 이제 육성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소유는 그대로 둔 채,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소유는 그대로 둔 채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묶어서 생산을 조직화하고 구매와 판매를 공동화하는 부분 협업 모델을 이제 채용을 한 건데요. 장목반은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장목반 이러면 좀 뭐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고 면단위 농협과의 연계하에 개통출하가 추진되면서 장목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목반은 품앗, 시, 농기계 공동이용, 농자재 구입, 농산물 공동판매 이렇게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장목반 결성 초기에는 주로 이제 쌀 장목반이 주종을 이루었는데요. 1970년대 후반 농수산물 개방 정책이 시행되고 주국 자급이 포기되면서 정부 정책은 주국 자급에서 특용 작물과 채소, 가수, 축산,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이제 선회하고 장목반의 50% 이상을 점했던 미맥도 특용 작물이나 축산, 채소, 가수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장목반은 처음에는 주로 농협의 선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장목반을 중심으로 농협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목반 가입이라고 하는 건 좀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강했다면 농협의 자금 지원과 어떤 체계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장목반이 확장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농협이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처럼 신용대출과 기술지도, 유통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횡포가 사실은 이 장목반을 농민의 조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개방농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협민주화가 너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농협을 사실은 좀 도외시했어요. 특히 농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농협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농협이라고 하는 조직, 한번 체계화된 조직이나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70년대 후반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1970년대 후반부터 농협 민주화가 농민운동의 아젠다로 등장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협업 정책에서 운동으로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협업이라고 하는 협업농, 협업파, 협동조합, 협업경영 이렇게 이제 막 약간 용어도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실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화 작업 속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요구 속에서 등장해서 다양한 실험을 거치면서 이론도 정리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협업을 해보니까 이론적 정비도 실제로 더 그 필요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당시 협업 이론을 정리하는 이론화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사실은 정부와 민간의 협업농장 실험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던 유인호 선생님, 김병태 선생님, 이우재 선생님, 주종환 선생님, 뭐 박현재 선생님까지 이제 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호 선생님은 이제 모든 국가의 근대화 과정이 동일한 양상과 방향을 뜰 수 없는데 그래서 한국도 한국의 특수한 조건에 부합하는 근대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영세농이 농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업은 미발달한 상태에서 농민을 대농 구조로 가져가면 이 농업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도시빈민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방향은 너무 농민을 처참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소농을 안정적으로 공업이 발달해서 자연적으로 이농이 될 때까지 영세소농을 안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것이 협업농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적 농업 근대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유인호 쌤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사실은 농림부 시범 개척 농장을 가장 주도한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업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병태 선생님 역시 농업구조 개혁의 방법으로 기업농이 아니라 아주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협업화된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업구조를 개편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병태 선생님은 다양한 민간 협업농장 실험들에 참가하시면서 관제적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과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실험이 실패한 경험을 뼈저리게 이제 반성하고 민간 협동 농장에서 역동성을 경험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종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개인과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양자택일할 게 아니라 개별 경영과 집단 그리고 지역 경영을 적절히 종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협업농장의 좀 탄력적 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좀 이론화 작업들을 거치면서 점차 협업 현장에서 마련되었던 여러 가지 협업 농장 경험들이 협업 이론화되고, 그리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한국 농민의 조건과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재정립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절은 새로운 협업 경영과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직 이제 말끔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부터 사실은 새마을운동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종교계, 카톨릭계하고 이제 기독교계가 사실은 농촌운동 쪽으로 이제 투신을 하게 되고 카톨릭 농민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밟게 되는데요. 이 그간의 협업농장 실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국의 농업개발 모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역 단위 농촌 개발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현지 조사, 협업농장 실험에 대한 현지 조사와 단지 이제 그 학자들의 논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지 조사,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인터뷰, 농민들의 적극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화하는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총괄 평가의 결과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다시 농업혁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농업혁명의 길은 사회정의의 실현, 영세농이 존중받고 영세농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 농민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공업화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값싼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 국민 경제적 요구도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협업 경영은 농민을 혁명에 직접 참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농민층 분해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농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주목이 되면서 박현채는 이를 식민지 종속에서 해방된 제3세계 농업 근대화의 길로 이제 간주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 협업 경험들을 이제 평가 반성하게 되는데요. 과거의 협업 농장은 국내 식민의 형태가 되면서 결국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민간 협업 운동은 끊임없이 기성농지를 중심으로 농민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의 협업 경영은 과거의 협업농장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법은 밖에서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자생성에 근거한 방향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협업농장이 농민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민운동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지역 발전과 농업 발전이 함께 도모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존의 협업농장은 사실은 원주의 사례나 홍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와의 연결이 없는 채로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다음은 매진말인데요.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논의는 뭐 요약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맨 마지막 단락 정도를 제가 이제 있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 의한 시범 개척농장 실험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60년대 중반 이후 민간 협업농장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실험에 기반해서 이론화 작업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후반쯤 되면 협업 경영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재정이 되냐 하면 협업 경영은 농민의 대외 교섭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합리적 사고와 민주주의를 체득하도록 하며 동일한 경제적 이해를 가진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집단으로 등장시키는 물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연구자들은 이를 평가하면서 뭐 이것은 단지 연구자들의 평가뿐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박현채가 종합 정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농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총괄된 내용인데요. 과거의 협업 경영이 농민의 생활적 요구를 간과한 채로 외부에서 이식되었고 협업의 출발점이었던 영세 소농 구조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농민운동이랑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이제 큰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협업운동 그리고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협업운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요구에 기반해서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협업운동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하며 농민운동과의 긴밀한 관련성에서 지역사회와 농업의 발전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자체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협업농장 실험이 남긴 교훈이자 새로운 협업 경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으로 일단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토론자 선생님의 토론을 날카로운 토론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정진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요. 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국민대의 한국역사학과의 김영미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맡아주셨습니다. 김영미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한국향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해야 되는 그 시간이 몇 분인가요? 네, 15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선생님들 작업 그 자료집 화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글씨가? 조금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진아 선생님께서 정리한 이 협업농장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농업사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아 선생님도 밝혔듯이 농지개혁으로 다 이제 농민들이 다 자장농이 됐지만 그 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영세한 농민들이 그 규모를 가지고 농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농지개혁과 새마을운동 연구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면은 지금 협동조합 문제가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농지개혁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농촌 문제에 있어서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이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 소농 구조의 극복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농업에서의 그 주체인 농민들의 결정권, 의사결정권, 그러한 이 반영돼야 된다는 이런 민주주의의 문제와 농민 자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개혁, 농지개혁 이후에 농촌 구조개혁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아 선생님의 이 연구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제한적이지만 실현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이제 농업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 하에서 정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농지개혁 이후에 영세소농 구조의 개혁을 위한 협업화론이 제기된 맥락을 큰 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전개된 협업농장 실험들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협업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다루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논문은 협업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실험 사례, 그리고 사례를 기반으로 다시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제 논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논문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 교수님께서 협업화, 협동조합, 협업농장, 협동조합. 근데 협동조합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현재 농협, 제도화된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민간에서 주도해서 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과 범주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범주를 지금 포괄하고 있으면서 논문에서는 제도화된 농업협동조합 문제도 다루고 있고 민간협동조합 운동도 다루고 있고 60년대 초 협업 개척농장도 다루고 있고 그 속에서 야마기시 공동체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여기에 다시 지식인들의 협동조합, 협업화, 담론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논문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이번 논문에서 뭐를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것인지를 조금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운동으로서의 협업운동이나 협업농장 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 그러니까 운동으로서의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것과 정부의 소농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생산기 증대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서 추진된 것을 좀 차원을 달리해서 구분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지식인 농업사 전공자 이런 분들의 이론 주도층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정책과 운동 사이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들의 위상을 좀 포지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논문에서는 세 부류의 주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농민이고 하나는 정부이고요. 하나는 농업 이론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각각이 각 운동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가 좀 분명히 서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협업이나 협동조합 정책 및 운동의 동력과 수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 교수님께서는 이번 논문에서 소농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업과 협동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정 교수님의 관점에 의하면은 생산력 증대가 이 운동의 동력과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지만 오늘날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과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가치를 농업과 농촌에서 구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력을 농업에서 과도하게 증대시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와 먹거리의 오염 문제, 부도덕한 어떤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쟁 체제로 농촌이 내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농촌이
가져야 되는 이런 가치들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기본임금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생태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지향이 이미 60, 70년대 민간 협동조합 운동의 정신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협업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혼재되면서 이러한 민간 주도 운동이 가졌던 가치들이 현재 이 논문에서는 좀 실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그런 협동조합 운동이나 협업 운동은 박정희 정부의 그런 농업 정책과 대립각을 만들어내면서 가톨릭 농민회의 운동과 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정확히 농촌 농민 운동의 중요한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현재 김소남 교수님의 그런 이제 연구 성과들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이런 흐름과 농협의 장목반이 동일선상에서 협업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동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동일선상에서 분석되는 것은 상당한 이게 혼선을 이제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충청도 증평농장이 야마기시 농장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야마기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도의 공동체를 지향해서 생산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생활과 소유까지 다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러한 흐름들을 좀 수용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도 운동이 지금 포섭되어 있고 운동과 정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볼 때는 그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예리한 눈으로 정책적인 것과 운동적인 것이 어떻게 서로를 포섭하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갈래를 지워서 구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제목에서 60년대, 70년대 농민의 협업농장 실험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사업의 주체가 과연 농민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농민의 협업농장 실험으로 볼 수 있는 온전한 사례는 백운산 농장의 초기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충청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농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직으로 시작했다고 하셨지만 충청도 대다수의 특성화 협업농장과 농업협동조합 산하의 장목반이 과연 농민의 실험이었느냐, 그 농민의 실험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더 큰 그 정부 정책으로 성격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들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다룬 협업화의 민간 주도자는 농민이라기보다는 지식인 엘리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인 엘리트들은 뭐 박연채 선생이 이병채 선생이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과 농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주체들의 목소리인데요. 근데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이 3장과 4장의 관계인데 3장에서 저자는 농민의 실험을 다루려고 하면서 다양한 협업 농장의 이제 사례들을 배치하였는데 4장에서는 다시 지식인들의 협업 이론 모색을 다루고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지식인들의 모색에 의해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 평가도 또 다시 지식인들에게 이제 회귀되고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치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불만스럽다는 거죠. 농민들 스스로가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렇게 했던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어떻게 현재 농촌 공동체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제목에는 더 맞는 분석 방법인 것 같은데 4장의 지식인의 협업 이론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식인들의 협업 이론은 사실 협동농장의 사례들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협업화를 성공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들의 이론에 의해서 성공되는 게 아니라 지난
편안한 삶이 바로 그것을 성공시켜내는 동력이기 때문에 이론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례남의 이론을 배치하는 게 논문의 어떤 그런 그 제목이나 논문에 달려는 주제를 좀 흐리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엘리트가 주인공이 이제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이제 그 저자는 정 교수님은 협업화가 절대 필요했고, 너무나 당위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느낌이 이제 그래서 들었는데요. 그렇게 필요했는데 60년대, 70년대 협업화가 왜 실패했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과연 농민들이 협업화를 원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협업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당시 농민들의 의식이나 욕망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사업에서 농민들의 자발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그 협업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농민 개인의 사적 소유권의 제약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소농구조가 이제 정착된 1960년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농민들이 과연 그러한 협업화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지식인들의 협업화에 대한 발행과 현실 농민들의 의식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간극의 해법에 대한 설명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농민들은 원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기보다 농민들의 저항으로 정부가 협업화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어떻게 협업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소득 증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생산력 증대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된 이상 1960년대, 70년대 대부분의 한국 농민들은 협업화를 통한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보다는 도시로 이주해서 공업 방면의 이득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증대를 외쳤던 새마을운동 시기에 농민들은 정부의 외침을 믿지 않고 농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이주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사실은 농민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고요. 도시로 온 농민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를 통과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그 협업운동의 성공 사례는 대표적으로 지금 홍성군 풀무 공동체와 원주의 이제 한살림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원주 지역인데요. 이들의 그 성공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운동은 생산력 증대보다는 공동체 운동, 생태 환경, 생명 운동과 연대함으로써 세계사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농촌 농업 문제가 생산력 문제에서 오히려 공동체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이 논문의 협업화의 의미, 그 주제와 의미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이제 마치고요. 그 정 교수님의 또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신 우리 김영미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송구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어떤 도구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오늘 그 학술대회가 한 7시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쉬는 시간 20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큰 질문 4가지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정진환 선생님께. 아마 이건 합리적으로 제가 아마 합리적인 부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7분 내에 네,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송경준 선생님께서 그 채팅창에 간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김영미 선생님에 대한 질문 4가지를 7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송경준 선생님에 대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선생님께서 그냥 직접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진아 선생님께 7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전문가답게 너무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행 연구자로서
또 이제 그 농업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제가 이제 너무나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제 논문에서 의도한 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들렸다면 아마 제 논문이 잘 쓰여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들게 하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운동과 정책의 관계를 첫 번째 질문으로 주셨는데요. 저는 이 협업 농장 실험이나 협업화 문제가 사실은 정책과 운동의 굉장한 혼선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운동과 정책을 구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그 혼선을 보여주는 게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농업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농민들이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학자들이 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 관료들이 이거를 그냥 막 확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뭐 그렇지만 또 농민들이 그 속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정부가 하는 식의 협업농장 정책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업이 가지는 유의미성 을 또 찾아 나갔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동과 정책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도식이 오히려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혼선을 일정하게는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크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이제 협업의 처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 차원에서는 생산력 증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소득 증대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도시화를 밑받침할 수 있는 공업 생산력 내지는 시장의 확보, 이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 목표가 되지만, 학자들하고 이제 농민들한테는 물론 농민들도 소득 증대하고 싶죠. 하지만 실제로 협업운동을 해나가면서 이들에게 동력이 되었던 건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인간, 공존, 생명적 가치,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사실은 협업운동의 핵심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든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 속에서 밀리는 것 같지만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들을 찾아 나가는 운동이 바로 이제 협업운동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역시나 논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업의 주체가 과연 농민일까, 너무 관제적인 협업운동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여기에 이제 민간 협업운동의 사례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뺀 거는 일단 다른 것들을 정리하기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고, 민간 협업 농장 사례는 뭐 밤수동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김영미 선생님이 이제 그 제시한 그 사례가 대표적인데, 일단 기존 연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외의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황전협업농장하고 증평협업농장이 과연 이제 저는 충청도 사례 같은 경우는 충청도가 지원은 했지만 사실은 농민들이 만든 협업농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영미 선생님하고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황전협업농장도 그렇고 증평협업농장도 그렇고 농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업농장이거든요. 이 사례는. 그리고 정책으로 시작된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떠난 자리를 농민들이 메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업 주체 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점점 이것이 농민들 스스로 그 협업의 방향, 협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소득 증대,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뭐 완전 그 전면 협업 농장의 어떤 딱 샘플, 다각 영농,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경직화돼 있었다면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취해 나가면서 그 협업의 어떤 방향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논문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은 이 이론가들은 농민들이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이 협업운동의 성과가 지식인들에게 회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식인들과 농민들이 그럼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사실은 농민들 스스로 어떤 협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인터뷰나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에 참가하고 기독교계가 이것들을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해내는 것은 역시나 이제 지식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식인을 그냥 농민과 떨어진 지식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들의 논의가 이들 자신의 논의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논의는 농민들의 바탕에서 물론 이들의 이론적이거나 이들의 사유가 거기에 첨가돼 있긴 하지만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이 협업의 어떤 이론들이 이제 일정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약간 정책, 운동, 이론화 이런 이제 좀 구성으로 그 논문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아직 너무나 미진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김영미 선생님 토론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조금 더 초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정진아 선생님,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김영미 선생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